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은 시황 이야기보다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참 흔한 질문이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걸 건데, 이제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해 오신 분들은 채널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최근에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로 종종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께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논리와 가치관의 어딘가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거울과도 같아서 그러한 모순이 존재하면 놓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두 번은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한 해는 무사히 넘길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모순이 여러분의 계좌의 손실로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본인 속의 모순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순이 해결되면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타인에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와 함께 몇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은 무엇인지, 더 정확히는 주식시장의 그런 자체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지수나 그런 시장 수익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코스피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지, 아니라면 그냥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로 만족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으면은 지수 추종이나 올웨더 같은 패시브 전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수 추종 같은 패시브 전략을 쓰신다면은 그 저변에는 반드시 내가 시장 수익률로 만족하겠다,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합의가 마음속에 없이 지수 추종을 하시면서 수익률은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내보겠다는 욕심을 부리면은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DQQQ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를 사든지, 아니면 인버스 했다가, 아니면 또 다른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ETF를 가지고 청산했다 진입했다 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수 추종을 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수 추종을 하실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게 잡아도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5% 내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 국가의 기업들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그 국가의 성장률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5%를 더하느냐? 그 5%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내가 리스크를 짐으로 인해서 얻는 보상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리스크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예금보다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고 채권보다는 더 위험한 주식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금보다는 채권이,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계산 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5% 언저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2%라면 지수 추종으로 7% 정도 기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금리와 함께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목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별로 나오지 않고 금리도 낮은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불어서 줄어들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수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도 낮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 투자자에 대한 보상도 덜 해줘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3에서 4% 정도로 더 낮게 추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1.5%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5%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반문하실 겁니다. 잠깐만, 최근에 코스피 수익률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시장은 오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특정 수준의 금리로 고정해서 생각할 때의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금리가 변화를 할 때, 즉 높은 금리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를 할 때는 그에 따라서 주식의 적정 가치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미래 수익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총합이죠. 그래서 할인이라는 것은 당장 10,000원 받는 것보다 먼 미래에 10,000원 받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성이나 이자 때문에 덜 좋기 때문에 현재 10,000원에 비해서 미래의 10,000원은 더 깎아서 생각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래에 받을 수익의 현재 가치는 줄어들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래 받을 수익의 현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지금의 10,000원은 미래에 더 큰 돈이 되고, 그 말은 반대로 미래의 10,000원은 금리가 높을수록 현재의 더 작은 돈과 동일한 수준
수준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때는 그런 주식들의 적정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질 때는 주식의 적정 가치가 낮아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은 동일한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동일한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고금리 고성장 시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고 저금리 저성장 시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코스피 시장의 급상승은 제로금리로 낮아질 때 고금리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급상승한 것이지, 지금부터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은 그만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은 주식의 지수 추종으로 패시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기대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 혹은 명목 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4-5% 정도를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의 변화나 금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바라보면은 경기와 금리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만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바라보면은 명목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주식시장을 봐도 명목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과거 40년을 바라보시면 금리가 꾸준히 우하향해왔다는 것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경기 사이클을 거칠 때마다 그 전보다 금리 수준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왔습니다. 40년 전 연준의 그런 폴 볼커 의장이 취임했을 때는 금리 수준이 15에서 18% 정도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수십 년간 주가가 우상향해 온 것에는 명목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지만 금리가 우하향해 오면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미미한 수익률,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다가 3-4%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서 연 3에서 5%의 기대 수익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연준이 이미 주었습니다. 양적 완화나 스티뮬러스 체크로 돈을 더 찍으면은 그 이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돈을 찍으면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도 급등하고 환율 하락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며 원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는 소위 말하는 외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국가에는 외환 위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도 해외에서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장분만큼 달러를 더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노동하지 않고 수출하지 않고 공짜로 다른 국가가 열심히 만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독보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온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진국 레벨에서는 아직 우상향을 보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진국을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낀 후에 주가가 우상향을 해온 국가는 몇 되지 않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높고 꾸준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독일 정도가 선진국 중에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30년째 정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도 최근에야 2000년의 수준을 회복했고, 영국도 2000년의 고점에 비해서 약 3%밖에 상승해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독일도 우상향의 비밀이 통화에 있습니다. 바로 유로화죠. 유로화 출범 이후에 여러 유럽의 경제들이 하나의 통화에 묶이게 되면서 독일은 자국의 경쟁력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준, 절하된 수준의 낮은 환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제까지 주가도 우상향해 올 수 있었죠. 이러한 역사들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 이것은 중진국형 우상향이지만 선진국에 들어가면은 이 속도를 계속 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 이는 지난 40년간의 전 세계적인 그런 원동력이었으나 현재 제로금리에 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를 찍어낼 수 있을 것. 이것은 미국이 주로 가졌고 6개국 정도의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입니다. 그 외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그런 곳에서 주식시장으로 대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에 주식시장이 활황을 띠기도 합니다. 2015년 즈음에 중국이 그러했고 작년에 통합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는 상승 효과는 그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효과일 뿐입니다. 그 변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아집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입니다. 수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은 기업이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기업 주가가 고평가되고,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증자를 할 때 비싼 가격의 주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개미운동의 결과로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수 추종을 하실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희망을 가지시지 마시라. 높게 잡아도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5%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보다 높은 수익률들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축통화, 한국의 경우에는 중진국형 성장에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의 대이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0년에 걸쳐서 금리가 우하향해왔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수준보다도 높은 주식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지, 그걸 미래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기본값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4-5% 정도에서 여러 가지 경기 변동에 그런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수 추종 같은 패시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익률에 만족을 못 하신다면 이제 곧 말씀드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수 추종을 하시면서 수익률은 시장보다 더 높게 가져가려는 욕심을 부리면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를 하는 것, 세상 그 어떤 지수도 30% 이상의 폭락은 경험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미국의 S&P 지수도 코로나 때 32%의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3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전 재산이 홀랑 날아갑니다. 게다가 3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데일리 리밸런싱 때문에 횡보장에서 앉아서 돈을 잃게 되고, 또한 ETF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도 3배 매수를 하기 위한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가 되게 높게 뜯겨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수 추종을 하시면서 시장 수익률에 만족을 못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모순은 지수 추종의 최대 이점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지수 추종의 최대 이점은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게 된다면은 HTS를 들여다보고 노심초사하고 하락장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뒤적하면서 타이밍을 재보려고 하는 것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인생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수 추종이나 올웨더 같은 패시브 투자의 최대 장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노동 수익을 더 얻어서 지수 추종 포트폴리오에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로 만족하는 것은 지수 추종 전략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명목금리에다가 4-5% 하면은 요즘은 6-7% 언저리니까 나는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 못하겠다 하신다면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뜻이에요.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기관들과 많은 개미들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본인의 자금보다 더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 기간 동안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가정과 하락할 때 투자 자금이 동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두 번째는 동일한 리스크 하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치평가의 아버지 다모다란 교수님에 의하면은 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거두고 싶다는 것은 누군가는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의 진실한 적정 가치가 $100라고 할 때 그 주식을 내가 $80에 살 수 있다는 뜻은 누군가는 적정 가치보다 못한 $80에서 나에게 파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원해서 지수 추종을 하지 않겠다면 시장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면은 그 투자 철학에서 파생되어서 투자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투자 철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 중 한 가지는 시점 선택 철학과 증권 선택 철학으로 나누는 것이죠. 시점 선택 철학은 소위 말하는 마켓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집중하고, 증권 선택 철학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부류가 있고 또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선택하시더라도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은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 선택 철학의 경우, 즉 마켓 타이밍에 집중하는 방법은 흔히 이야기하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확률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장기 투자자는 마켓 타이밍은 신만이 안다. 누가 마켓 타이밍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다른 극단에서 확률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트레이더는 마켓 타이밍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두 부류 다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실제로 오를 확률은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충 54% 확률 언저리인데, 지금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50대 50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나 리서치 없이 베팅했을 때 승률이 50%라면 여러가지 정보를 공부하고 시그널을 공부해서 그 승률
승률을 52%, 55%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승률을 60% 이상, 70%까지 올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시점 선택 철학과 거기에 파생된 전략으로 초과 수익을 노릴 때는 반드시 한 번의 매매에 일부의 자금만을 넣어야 됩니다. 승률이 55%라 하더라도 한 번의 매매에 자금을 전부 넣게 되면은 파산 확률이 45%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매매에 분산하면 할수록 그 5%의 확률적 우위가 확정적으로 내 수익이 됩니다. 매매를 한 번만 하면 그 매매에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즉 확률적인 승률은 55%라도 실제로 현실에서의 결과적인 승률은 100%거나 0%입니다. 근데 매매를 두 번 하게 되면은 결과적 승률이 0%, 50%, 100%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55% 승률로 매매를 10번 하면은 얼추 10번 중 대여섯 번은 이기게 되겠지만 그래도 운이 정말 나쁘면 10번을 칠 수도 7번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1000번을 하게 되면은 대충 550번 언저리 정도를 이기게 됩니다. 540번을 이길 수도 574번을 이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55%의 승률을 가지고 1000번을 했는데 500번이 안 되게 450번밖에 못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점 선택 철학과 그에 파생된 전략을 시행할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것. 두 번째, 확률적 우위가 결과적 수익으로 확정되도록 많은 시행에 나눠서 베팅할 것. 세 번째, 확률적 우위가 있는 전략이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말 것. 이 셋을 완벽하게 갖춘 트레이더가 현실에 존재를 합니다. 바로 카지노죠. 카지노의 모든 게임은 플레이어가 아닌 카지노 측에 유리합니다. 세세한 규칙에 따라 달라지지만 블랙잭은 0.75%, 바카라는 1.2%, 크랩은 1.58% 등 전부 수학적으로 카지노가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테이블별로 베팅 상한을 정해둠으로써 많은 시행에 베팅을 나눠서 확률적 우위가 결과적 수익으로 확정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러는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칙에 맞게 딜을 합니다. 반대로 카지노를 방문하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지노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을 도박이라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여러분이 차트 매매든 퀀트 매매든 무엇이든 간에 시점 선택 철학을 따르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추구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시점 선택 철학으로 투자 전략을 써서 매매를 하신다면 왜 이 영상의 주제인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무의미한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률적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져서 분산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시점 선택 철학이 아닌 증권 선택 철학으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신다면은 어떤 증권, 즉 어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찾는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치 투자 방법론이겠죠. 그 회사의 미래 수익 전망을 추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와 시간 가치를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한 다음 현재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이 내재 가치 평가법이고 그 회사와 비슷한 회사들의 주식 가격을 고려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측정하는 것이 상대 가치 평가법입니다. 그 외에도 옵션으로 가치 계산을 하는 방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내재 가치 평가, 상대 가치 평가로 나뉘어지며 이 두 가지를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재 가치 평가가 장기적인 적중률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증권사 레포트에서 PER, 저퍼 주식 그렇게 상대 가치 평가법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업은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었을 때 고객이 주식을 사도록 설득하려면은 내재 가치 평가로는 불가능하고 상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싸다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레포트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내재 가치 평가는 할인율이나 현금 흐름 등에 대해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한 가정이 비현실적인지 공격받을 거리들이 매우 많고 또 시간이 지나고서 그 예전에 했던 구체적인 수치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상대 가치 평가는 무리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틀릴 때 함께 틀리고 맞을 때 함께 맞으면 적어도 눈에 띄게 틀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방송이나 레포트의 8, 90%는 상대 가치 평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투자하실 때는 내재 가치 평가를 반드시 사용하시던지 적어도 두 방법을 혼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평가로 투자하실 때 명심할 점은 시점 선택 철학의 확률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완벽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가치 평가라는 방법이 미래에 대한 숱한 가정들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다만 뛰어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확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틀릴 뿐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점 선택 철학에서 55% 승률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분산해서 시행하듯이 증권 선택 철학에서도 하나의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되었다고 계산되는 여러 개의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많이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즉 리스크를 높이는 대신에 선택하는 주식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주식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극도로 저평가된 주식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2개, 3개, 10개, 50개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나중에는 살짝밖에 저평가되지 않은 주식도 추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질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분산해서 질을 떨어뜨리면서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 그 문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어딘가에 선을 그을 문제예요. 그러나 아무리 집중하는 게 더 좋다는 투자자도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하나의 주식에 전 재산을 넣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수백억 부자가 된 사람도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자 편향에 가깝습니다. 그와 같이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은 행동을 한 수십, 수백, 수천 명 중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리스크를 높여서 대박을 노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는 본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서 몇 억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어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리스크는 지지 않고 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것인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옳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투자 방법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점 선택 철학과 증권 선택 철학을 동시에 혼용하는 전략도 있고, 증권 선택 철학에 가치 투자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투자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전부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계기, 지금 주식을 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왜 필요 없는 질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 추종이나 올웨더 같은 패시브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시점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30년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니케이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목돈을 어떤 시점에 지수에 전부 다 넣어서도 안 되고 적립식으로 하셔야 되고, 또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시면서 내 시간과 마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버리고 이미 지수에 넣은 돈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내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패시브 투자가 아니고 시점 선택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점 선택 철학에서 파생된 전략이라면은 특정 타이밍을 알아내서 거기다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우위를 확보한 방법론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베팅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 확률적 우위가 있는 지점인가만 판단하고 나눠서 진입할 뿐이죠. 그것도 아닌 증권 선택 철학과 관련한 전략, 즉 가치 투자 같은 방법으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사야 하는가라는 타이밍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낮은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매수하면 됩니다. 지수 추종이든 시점 선택 철학이든 증권 선택 철학이든 지금 주식을 사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도 없고 투자 철학도, 투자 전략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패시브하게 적립식 지수 추종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도 철학도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돈은 벌고 싶은 욕심은 나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려고 시도한다면은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누가 나 대신 마켓 타이밍을 조금 알려줄 수 없을까? 누가 나 대신 저평가된 주식 좀 찾아줄 수 없을까? 누가 나 대신 수익률 좋은 퀀트 전략 좀 찾아줄 수 없을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추천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정말 실력도 좋고 그냥 뭐 자선 사업가든지 여러분을 좋아해서, 혹은 실력이 진짜 좋은데 리스크보다는 고정 수입을 얻고 싶어서 종목이나 타이밍을 추천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적 우위, 그 다음에 그걸 분산해서 시행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일관성. 그 중에서 처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HTS에 들어가서 매수 매도 버튼을 직접 눌러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확률적 우위는 반드시 그 사람의 확률적 우위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퀀트 트레이딩 전략도 백테스팅 할 때 조금만 시점을 변경해도 수익률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최상의 경우에는 그 사람과 동일한 확률적 우위를 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못한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확률적 우위라는 것이 막 70%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50에서 55%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더 깎아지게 되면 확률적 우위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부분이죠. 심리적인 일관성.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서 절반이 손실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못할 때 돈을 출금하고 펀드가 잘할 때 입금했기 때문에. 또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73년도에 마이너스 10%, 74년도에 무려 44%의 손실, 75년도에도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은 버핏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할까요? 이미 60% 이상 손실을 봤는데. 시장이라는 곳은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는 투자 결정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타인에게 그 결정을 위임했다면 계속 믿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된 시점은 항상 그 사람의 추천이 좋지 않을 때, 손실을 낼 때, 즉 그 사람의 저점일 때 하게 되고, 저점에서 그 사람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점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처럼 저점에서 나오게 되고 고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프리즘으로 수익률 욕심을 내면 반드시 타인 본인보다 못한 수익률을 필연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는 타인이 애지간히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본인도 수익률을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10수년 전 20대 시절에 억대 빚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제가 시카고에서 기관 트레이더로 입문하였을 당시에 제 상사이자 멘토였던 시니어 트레이더는 수년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의 S&P 옵션 플로어에서 일한 지인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옵션 트레이더이자 멘탈도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성격은 괄괄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한 두 아이의 가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시카고에서 2010년대에 트레이딩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은 모 트레이딩 회사의 트레이더가 권총을 들고 출근해서 상사를 쏘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조심하라 하고, 지난번에 그런 퀀트 매매에 관련한 담론에도 조금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적인 공경에 빠지고 투자로 인해서 빚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만 높아질 뿐이며, 이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패시브 투자, 올웨더 같은 걸 하시던지, 아니면은 욕심을 내면서 시간 투자를 하시던지, 어중간하게 시간 투자나 노력이나 공부는 안 하면서 수익은 높게 내려는 그 모순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투자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복과 가족과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